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다시 역사의 쓸모, 이 책을 리뷰하려 합니다. 프런트 페이지 출판사에서 발행됐고요. 저자는 최태성 작가입니다. 2019년에 이미 최태성 작가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리뷰해드릴 이 책은 작가가 수십만의 독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롭게 다시 쓴 다시 역사의 쓸모입니다. 2019년에 발행된 책 역사의 쓸모가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출간된 다시 역사의 쓸모는 역사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들여오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 떠올랐는데요. 불변의 법칙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사에 대한 통찰을 길러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렇구나 라는 통찰보단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이해를 얻게 해주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묵직한 감동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번역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읽는 내내 내용이 마음에 더 생생하게 와닿았고요. 책 참 잘 쓰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다시 역사를 찾는 이유. 2장,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역사의 통찰. 3장, 일상의 정성을 더하는 오래된 지혜. 4장,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인데요. 먼저 1장에서 다시 역사를 찾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인원을 구출한 단일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은 메러디스 빅토리 호입니다. 60명이 정원인 배가 무려 1만 4천여 명을 구출했다고 해요. 정원에 230배나 되는 사람을 태운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배의 기록이 한국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1950년 12월에 벌어진 흥남 철수작전에서였죠. 당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반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단숨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지만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고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반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이번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함락시켰습니다. 11월 말에는 두만강 근처에 있는 함경북도 청진까지 갔어요.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국군이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에 지원군을 보낸 거죠. 상황은 다시 뒤집혔고 국군과 유엔군은 급히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육상으로의 퇴로도 막힌 상황이라 흥남항을 통해 해상으로 철수하기로 작전을 세웠죠. 흥남에는 철수 예정인 병력 10만 5천여 명, 차량 1만 7천여 대, 군수물자 35만 톤 등이 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이곳에 온 피난민 20만 명도 있었습니다. 부두는 군인과 군수물자, 피난민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당시 흥남 철수작전에는 민간인 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과 군수물자를 이송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이죠. 전쟁이라는 비정한 현실 앞에 민간인의 목숨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군 지휘부와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 박사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만약 피난민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면 국군은 그들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습니다. 국군은 피난민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곡한 부탁에 감동한 알몬드 장군은 결국 피난민의 승선을 허락했어요.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도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원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이기 때문에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선원 47명이 생선한 상태였어요. 남은 정원은 13명밖에 안 되었죠. 하지만 부두엔 아직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우는 방법은 배에 있는 군수품을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군수품은 가장 중요한 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싸우려면 식량과 무기와 각종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군수 물자 대신 피난민을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배에 실려있던 군수 물자 25만 톤은 버려지고 정원에 230배나 되는 피난민 1만 4천여 명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던 거죠.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역사일 겁니다. 전쟁 중이었던 이때에 오히려 휴머니즘의 흔적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거제도에서 또 한 번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12월 23일 흥남을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에는 메러디스 빅토리호처럼 큰 배가 정박할 곳이 없었습니다. 항구에 배를 대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제 어민들이 자신의 배를 가지고 메러디스 빅토리호로 갔습니다. 그리곤 그렇게 수만 명의 피난민을 한 명 한 명 실어 날랐습니다. 피난민들은 어선을 타고 장승포항 자갈밭에 내렸어요. 그 자갈밭을 따라서 장승포 초등학교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낯선 풍경 속으로 발을 옮기는 피난민들에게 거제 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을 건네줬어요. 3일이나 배를 타서 다들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을 상상하면 괜히 먹먹해집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자갈밭을 걷는 피난 행렬과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밥을 건네는 거제 주민의 모습을 그려보게 돼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아마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을 겁니다. 쫓기듯이 고향을 떠나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온 거잖아요. 며칠 동안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지치고 두렵고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겠죠. 그런 때 거제 주민이 건넨 주먹밥은 끼니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걱정하고 환대하는 마음, 가진 건 없어도 나누려는 마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거제 주민들 역시 주먹밥을 준비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겨울인데다가 전쟁 중이었으니 자신들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겠죠. 사정을 다 아는 피난민에게는 이때 먹은 주먹밥이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났지만 세상 곳곳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난민 문제도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고요. 2021년 8월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2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던 미국의 철수 결정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정든 땅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탈레반이 집권할 테고, 그러면 미군에게 협력했던 사람이나 탈레반과 사상이 다른 사람은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정부가 무너지자 탈레반은 수도인 카불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미국은 난민 이송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너무 긴박했어요. 6.25 전쟁 당시에 흥남부도에 모인 피난민들처럼 공항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행기에 몸을 밀어넣었고 탑승에 실패하자 문과 바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나 둘씩 추락하고 말았죠.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민과 난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교민을 빠르게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한국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도움을 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오길 원했죠. 한국 정부도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인 만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난민 구출 작전을 세웠어요. 일명 미라클 작전입니다. 당시 카불 공항은 이미 탈레반이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항에서 10분 거리의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할 계획이었죠. 주의사항은 절대 미리 모이지 말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있다가 눈에 띄기라도 하면 작전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약속한 대로 정해진 시간에 모인 사람들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든 버스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창문을 어둡게 칠한 상태였어요. 어떤 버스에는 에어컨도 없었대요. 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없는 버스에 잔뜩 모여 앉아 창문조차 열지 못했으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버스에 태웠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목엔 탈레반의 검문소가 많았습니다. 그 검문소를 일일이 통과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버스에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행 증명서를 보여줘도 원본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거나 다시 보여달라고 우기면서 자꾸 시간을 끌었거든요. 수월하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우리 측에서도 공항에 원본이 있으니 가져와서 다시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대처해 가면서 겨우겨우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무사히 지나갔지만 어떤 버스는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1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15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다행히 미라클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400명 가까운 인원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구출했어요. 인원이 많은 데다가 짐도 많아서 필수품을 빼고는 다 버려 이륙 중량을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군수물자를 버려가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출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역사를 찾는 이유, 답을 찾으셨나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보단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죠. 역사상 인류와 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가장 낮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작가가 설명해주는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과 인간은 우리로 엮여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부한 도덕책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작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저 역사를 둘러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는
왜 책을 읽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대요.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읽습니다. 작가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고. 네,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역사의 통찰. 여러 역사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삶의 품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는데요. 임사홍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탁월한 능력 덕분에 임사홍은 어린 왕 성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성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 스승을 얼마나 잘 대우하겠어요. 지금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나 다들 지켜보잖아요. 그게 곧 미래 권력이거든요. 성종의 교육을 맡았을 때 임사홍은 겨우 22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탄탄대로를 걷게 된 거죠. 예상대로 성종은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임사홍을 언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임사홍은 27의 나이에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출세를 위해 자신의 큰아들을 예종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임사홍의 부인이 세종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의 손녀였는데 덕분에 왕실과의 혼인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성공한 탓인지 임사홍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예문관에 임용된 최한정이라는 인물에게 나이도 많고 학문도 부족한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막말까지 했어요. 당시 임사홍은 20대였고 최한정은 50대였습니다. 임사홍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만하죠. 임사홍은 자기가 계속 잘 나갈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임사홍도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거든요. 발단은 연산군의 생모인 중전 윤 씨를 궁 밖으로 내쫓으라는 성종의 명이었어요. 임사홍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쫓아내면 안 된다. 나중에 세자가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성종의 귀를 꺾었죠. 결국 중전 윤 씨는 별궁에서 근신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카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거만한 성격에 걸핏하면 남을 비판하다 보니까 조정에는 임사홍을 싫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임사홍은 소인으로 낙인 찍혔죠. 소인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욕이었습니다. 모든 유학자의 궁극적 목적은 군자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군자의 반대말이 소인입니다. 대관들은 임사홍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임사홍은 성종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성종이 현석규라는 인물을 총애해서 도승지로 앉혔거든요. 도승지는 승정원의 수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임사홍을 비롯한 언관들이 전부 도승지를 탄핵했습니다. 성종은 현석규를 지키고 탄핵 상소를 올린 사람은 다 갈아치웠어요. 비서실장이 싫으면 비서관인 너희가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였죠. 문제는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 임사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붕당 조성죄라고 해서 당시에는 큰 죄였어요. 끼리끼리 뭉쳐서 한 사람을 내쫓으려 한 거잖아요. 이 일로 임사홍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임사홍은 22년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임사홍의 막내 아들 임숭재가 연산군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10년이면 천도가 변한다는데
한 번의 실수를 한평생 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가 받은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임승재는 연산군과 호영호재할 만큼 친했습니다. 브로맨스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연산군은 시와 사냥에 능했는데 임승재와 취미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임사홍의 처세술도 한몫했죠. 임사홍이 큰아들을 예종의 딸과 결혼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임승재를 또 성종의 딸과 결혼시켰거든요. 임승재의 부인은 연산군이 특히 아끼는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연산군이 임승재의 청을 들어주면서 임사홍은 54세의 나이로 정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돌아온 임사홍은 연산군을 앞세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임사홍에게서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연산군은 완전히 폭주하고 말았습니다. 갑자 사화는 그야말로 피해 복수극이었어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한 자들은 물론이고 동조하거나 묵인한 자들까지 몽땅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임사홍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윤 씨의 폐위를 적극 반대했던 과거가 있으니까요. 그 비장의 카드를 이때 꺼내든 거죠. 임사홍은 병조 판서에 임명됐습니다. 다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 임희재가 연산군의 만행을 탓하는 시를 지은 겁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임사홍을 불러들인 연산군은 임희재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임사홍은 자기 아들을 모자라고 불경한 놈이라고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임희재는 사지가 갈갈이 찢겨 죽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 임사홍은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연산군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다면 모든 가족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문을 지키려면 아들의 목숨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역적인 자식은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잔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임사홍과 임사홍의 막내 아들 임승재는 연산군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연산군의 사냥에 방해되는 민간은 몽땅 철거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미인을 왕에게 바쳤어요. 두 사람이 나타나면 다들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토록 연산군을 따른 이유는 연산군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임사홍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대감, 전하께서 급히 궁궐로 들라 하십니다. 그러나 임사홍을 기다린 건 연산군이 아니라 중종 반정을 일으킨 군사들이었습니다. 임사홍은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이었죠. 자식도 버려가며 얻은 권력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네, 임사홍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임사홍은 권력에 취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인생길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공존하죠. 그런데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오르막만 있을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승승장구할 땐 나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죠. 역사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게 되고 잘 나가는 성공대로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삶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함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삶의 품위를 끝까지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일상에 정성을 더하는
오래된 지혜. 여러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각각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새로운 발상과 관련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아도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나 높고 튼튼해 보이고 고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은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쯤 되면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해요. 방법이 없는 일이니 그만하자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정말 돌파구가 없는 일인지, 정녕 이대로 물러나야만 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오스만 제국의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가 술탄으로 즉위한 후에 그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가 특히 정복하고 싶었던 곳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옛 이름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한때 인구가 40만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각국의 사람과 물건이 드나드는 글로벌 도시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죠.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도시였지만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모양이라 한반도처럼 한쪽 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와 접해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물살까지 세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다에 접한 남쪽, 동쪽, 북쪽 중에 북쪽 해안가가 그나마 접근 가능했지만 이곳은 황금곶이라는 좁고 긴 바닷길을 통과해야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 고제 입구에 두께 약 20cm의 쇠사슬을 설치합니다. 그 길이가 800m였습니다. 쇠사슬을 들어올리면 배가 뚫고 들어올 수 없으니 사실상 막혀있는 셈이었죠. 육지 쪽의 방어도 대단했습니다. 육지 쪽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세워서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해자가 있고 해자를 지나면 높이가 5m인 외성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또 높이가 12m에 이르는 내성이 나와요. 이렇게 3중의 견고한 성이 약 6km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과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만하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은 오스만 제국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여러 작전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주위의 국가부터 무릎 꿇게 하여 육지는 물론이고 해상 교역을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향했죠. 성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7,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 안에서 버티고 있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유명세를 증명하듯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다음 작전을 펼칩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바실리카 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헝가리 기술자인 우르반이 만들어서 우르반 포라고도 하는 바실리카 포는 초대형 청동대포였어요. 길이가 8m에
무게는 19톤이나 됐습니다. 사람 200명과 황소 60마리가 끌어야만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끌고 가기 위해 새로 도로를 깔아야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바실리카 포도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성벽도 성벽이지만 대포도 약점이 있었어요. 청동 대포다 보니 연발로 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루에 7번 정도밖에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난공불락의 도시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명성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보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군을 동원한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전투가 길어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메호메트 2세를 만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렵겠다는 거죠. 역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다들 함락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그냥 일단 돌아가서 다시 작전을 세워오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척에 두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메흐메트 2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버텨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황금고제 진입해서 그나마 만만한 성벽을 공격하는 동시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보급도 끊으면 좋으련만 그 길목이 쇠사슬로 막혀 있으니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던 메흐메트 2세는 마침내 세계 전쟁사에 남을 대담한 작전을 떠올립니다. 1453년 4월 22일 새벽, 잠에서 깬 콘스탄티노폴리스 시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70척이 넘는 오스만 제국의 함선이 황금곶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쇠사슬 안쪽으로는 적의 배가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대체 메흐메트 2세는 어떻게 그 많은 배들을 황금곶 안으로 옮겼을까요? 그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속뜻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배를 산으로 보낸 거예요. 황금곶 옆에 있는 육지로 전함을 끌어올린 다음 작은 산을 넘어 쇠사슬 안쪽에 있는 바다에 내려놓는 작전이었어요. 산을 넘는 언덕 2km 구간에 기름을 잔뜩 먹인 통나무 도로를 깔고 그 위로 70여 척의 전함을 이동시켰죠.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엄청난 병력이 동원되어 그 무거운 배 수십 척을 하룻밤 사이에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황금곶이 뚫렸다고 해서 오스만 제국이 곧바로 승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스만 제국의 전투함이 산에서 내려온 걸 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전의가 많이 꺾였을 겁니다. 공성전은 계속됐고 마침내 5월 29일 자정 메흐메트 2세는 총공격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수권대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문을 열었죠. 결국 수도가 함락되어 옛 로마를 계승하며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에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명하고 이스탄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었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책들 중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종종 보이던데요. 그 메시지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할 확률은 생각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겠죠. 역사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답이 없다 말할 때에도 끝까지 답을 찾아내려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막막한 상황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하면 통한다. 배를 산으로 이동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네, 다음은 마지막 4장입니다.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 이 장에도 여러 일화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서서평이라는 한국인 이름을 가진 미국인 간호사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평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팽입니다. 원래 간호사였고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 의료봉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제강점 아래 이 조선에서는 가난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때 이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서서평도 그랬죠. 그럼에도 의료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간호 선교사로 우리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선택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해외 봉사를 가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나라의 치안은 괜찮은지, 일이 힘들진 않을지, 숙소는 어떤 수준인지, 잠자리는 편할지, 음식은 입에 맞을지.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서평은 의료진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없이 먼 나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조선에 오려면 20일 넘게 배를 타야 했어요. 그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서서평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줬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서울에 있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광주 제중원으로 가게 됩니다. 광주 제중원은 미국의 선교사 조지프 놀런이 개설한 병원이에요.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이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생김새도 복식도 낯설었어요. 서서평도 초기 사진을 보면 올림머리에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양장 대신 한복을 입기 시작했죠. 옥양목이라고 부르는 하얀 면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신발도 고무신이었어요. 머리는 가르마를 타서 쪽을 지었고요. 옷뿐만이 아니라 식생활도 한국식으로 바꿉니다. 빵 대신 밥을 먹고 수프 대신 국을 먹었죠. 서서평은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병들고 가난한 한국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광주와 인근 지역을 돌며 봉사하던 서서평의 눈에 들어온 건 식민지 여성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서서평이 미국에 전한 기록에 따르면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부모들이 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큰딸은 큰년이, 작은 딸은 작은 년이, 막내딸은 막년이 이런 식으로 부른 거죠. 그때가 1921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집안일을 돕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이라는 건 한 사람을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서 규정하는 명칭이자 사회적으로 약속된 일종의 기호 같은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일이 없으니까 이름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겐 그렇게 평생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평은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줬죠. 1926년에는 선교사 로이스 니일의 후원을 받아 아예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입니다. 이일학교에 모인 여성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배움을 향한 여성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서서평은 여성 교육에 힘쓰는 한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쫓겨난 여성이나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모아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살 길이 막막했어요.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서서평은 이런 여성들과 함께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뽕나무를 심어 양잠업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댔어요.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 나중에는 38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서평은 고아들도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독신이었음에도 딸 13명과 아들 하나를 입양해서 키워냈죠. 서서평의 사진 중에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아들입니다. 서서평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오늘날 한센병이라 불리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센병은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피부가 썩고 문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문둥병으로 불리기도 했죠. 한센병에 걸리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심한 염증으로 살점이 썩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얼굴과 손발이 특히 심해요. 그 생김새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만 보면 병이 옮을까봐 피했고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시절이었지만 특히나 한센병 환자들은 병의 고통과 멸시의 아픔 속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봐 늘 숨어 살았죠. 그러다가 들키면 다시 떠나야 하니 편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서서평은 한센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에는 최흥종 목사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이끌고 구라 대행진을 합니다. 뜻 그대로 나병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진이었어요. 서서평과 최흥종 목사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조선 총독부로 향했습니다. 광주 양림동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멀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각 지방에서 합류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수십 명이었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수백 명이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어요. 그런데 구라 대행진을 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입구에서 앞마당까지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전염이 두려워서 아무도 막아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은 얼른 한센병 환자들을 쫓아내려고 난리였어요. 서울 시내에 한센병 환자 수백 명이 있으니 골치가 아팠겠죠. 그래서
이들의 요구 조건을 얼른 받아들입니다. 구라 대행진을 통해 한센병 환자들은 소록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소록도에는 원래 한센병 환자 수용 시설이 있었는데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한 거죠. 이처럼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쉴 새 없이 일하던 서서평은 1934년 여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광주는 물론 제주도까지 돌면서 봉사에 매진한 나머지 지나치게 쇠약해진 거예요. 매일 최소한의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남은 생활비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던 서서평의 사인은 안타깝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된 날 소복을 입은 여성들이 통곡을 하며 운구 행렬을 따랐습니다. 서서평의 유품은 담요 한 장이었어요. 사실 한 장이 아니라 반 장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담요 한 장도 어려운 사람에게 절반을 찢어줬기 때문입니다. 서서평이 남긴 것은 담요 반장 외에 동전 몇 개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죽기 직전 자신의 시신까지 병원에 기부했어요. 의학 연구에 쓰여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서평의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서서평은 매일 이 문구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성공을 바라보기보단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서서평이 있었어요. 서서평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지만 그녀가 생전에 나눈 사랑만큼은 분명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네, 미국인 간호사 서서평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작가는 이 내용을 소개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다채로운 감정을 갖기 위해서라고. 쫓기듯이 살다 보면 감정이 무뎌지고 표정도 생각도 딱딱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마음 따뜻한 실제 이야기들을 접하면 굳은 마음이 조금은 더 말랑말랑해진다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역사의 쓸모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던 때의 역사책은 그저 사실을 암기해야 하는 책으로만 느껴졌는데 이 책은 역사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일화들 외에도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전체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책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